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국내 소설 한 권, 해외 소설 한 권, 그리고 국내 에세이 한 권 이렇게 세 권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작가님의 단편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네, 이 책은 작년에 출간됐고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특히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올해의 책으로 이 소설을 뽑기도 했었거든요. 여기 띠지에 나와 있듯이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올해의 소설로 선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북튜버들이나 작가들, 출판인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뒤늦게 이번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은 항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오시는 분이시죠. 이 소설도 그런 최은영 작가님의 이야기 테마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적인 시선, 여성의 서사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소설집입니다.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고요. 표제작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가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몇 년 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읽어본 작품인데 이번 단편집을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다른 작품들과 함께 읽어보니까 좀 더 그 이야기의 깊이라 그럴까요? 그 의미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관계, 그들이 관계하면서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설이 좋은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가해자로서의 남성,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물론 가해자로서의 남성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남성의 폭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 그 남성의 폭력성을 스스로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처와 상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 폭력이 다시 재생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폭력과 상처가 다른 여성들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 혹은 다른 여성들에게 되물림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상처와 상실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당해내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와중에서도 서로 간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순간순간 드러나 보이는 데서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설이 요즘의 세태, 요즘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양상들, 그것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짚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장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요즘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광경이죠.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대화 중에 상대를 은근히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잃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소설에는 상처받은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힘겨워하지만 그 자신의 상처와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소설을 쓴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원을 가꾼다든가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자기 만족적인, 자기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결핍과 상처와 힘겨움이 때로는 인간의 성장에,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측면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점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말해주듯이 아주 희미한 빛이지만 그 빛을 부여잡고 내가 나의 길을 더듬더듬 걸어나가는, 그래서 내가 받은 폭력과 상처와 상실을 조금씩 벗어나고 넘어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 가지 문장들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해온 대화가 사실은 서로를 향한 독백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을 메우기 위해 혹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그녀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으니까. 그제야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기 방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마음 안에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네, 저희들도 이런 때가 있죠.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싫어서 막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가도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과 마음이 닿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죠. 이 소설 전체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소리치거나 반말을 섞어 쓰는 사람들을 그녀는 자주 보았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그녀를 필요하게 한 건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의미하고 진부한 말들이었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자랑하는 말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기 특권을 과시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문단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과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나는 판관이었으니까,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나는 언니를 내 마음의 피고인석에 자주 앉혔어. 언니를 내려다보며 언니의 죄를 묻고 언니를 내 마음에서 버리고자 했지. 그게 내가 나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채로. 그때 내 마음에서 나는 옳고 언니는 그르고 나는 맞고 언니는 틀리고 모든 것이 분명해서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믿었어.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그중 어느 하나도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 때가 있죠. 예.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을 볼 때도 있는데요. 옳음과 그름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의 결핍을 안고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가여워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일.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중인 것 같다. 그냥 그 결핍을 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소설은 고전이죠. 네. 다들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봤을 소설이고, 특히나 이 소설은 최근에 영화되고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인데 마침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읽어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고요. 이 책은 고전 판형치고 조금 색다른 그런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죠. 톨스토이의 이 작품은 많은 출판사들의 판본이 있고 최근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도 출간이 된 적이 있지만 이 판형은 창비 세계문학 전집의 판형이에요.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그런 디자인이죠.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오래된 것 같은 이런 처리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고전의 느낌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비 세계문학 전집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쓰려고 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자의 이름도 저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 아니고 똘스토이로 되어 있네요. 러시아 발음으로는 똘스토이에 더 가까운가 봐요. 고전이니까 어떤 판본을 읽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테지만 저는 이번에 창비 세계문학 전집으로 읽어봤고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반 일리치라는 주인공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반 일리치는 굉장히 잘 나가던 판사고요. 집안도 귀족 집안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증상의 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든가 자신에게 오기를 좀 꺼려한다든가 자신의 안위를 더 돌보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내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혹은 표피적으로 살아왔는가, 그동안의 나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진중하지 못했으며 얼마나 가식적이었는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소외받고 외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시작하자마자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에 찾아온 그 친구들, 가족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대화나 일상적인 생활의 장면일 뿐임에도 이 죽어가는 주인공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참담하고 슬픈 것이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선이 너무 도드라지게 느껴지고 그들의 허례허식과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반 일리치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초반에는 이반 일리치가 판사가 되어서 승진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반 일리치가 자신이 얻은 지위와 그 자리에 만족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면 퇴근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놀이를 하던 친구들과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는 듯 하지만, 근데 이런 죽음의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자신이 그동안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노력들, 그리고 친구들과 누렸던 그 많은 즐거움들이 아무 의미 없게 혹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그 소외와 상처가 어떻게 보면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문제가 돼요. 이 소설에서 이반 일리치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몸종이에요. 이 몸종은 죽어가는 주인이 너무 안됐고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병간호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반 일리치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은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더욱 슬픈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상상에 그칠 뿐이고 우리는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로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곁에는 누가 있을 것이며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책 속의 문장들을 몇 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이동과 보직 변경 등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겠어, 죽었는데.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 너무 적나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진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 뜨끔하네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죠. 삶이란 가볍고 즐겁고 품위 있게 흘러가야 한다는 소신대로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체로 그렇게 적당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 9시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은 다음 제복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출근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를 끌고 갈 고삐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자마자 그 고삐에 자신의 코를 꿰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도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너무 공감되네요. 여기서 말하듯이 가볍고 즐겁고 품위 있게 흘러가면 그것이 전부인가? 그것으로서 삶의 의미는 다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코를 꿰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내 삶을 어딘가에 코에 꿰어서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똑바로 누워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삶도 죽음도 가려버리는 하나의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날 아침 그는 그들 모두가 더욱 증오스러웠다. 네, 톨스토이의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맞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네, 세 번째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류시아 시인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네, 제목이 인상적이죠?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네,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뜨끔하기도 했었고 같이 뜨끔해야 하실 분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목도 제목이지만 류시아 시인님의 산문집이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책이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류시아 시인님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산문집도 많이 출간을 하셨고 그 산문집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감화를 주기 때문에 매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죠. 인도 여행을 많이 다녀오셔서 그리고 명상도 많이 하시고 깨달음과 영성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일상의 타성에 젖을 때에 필요한 깨우침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그런 작가님이 아닌가 싶어요. 저 또한 류시아 시인님의 그런 산문집들을 여러 권 읽었고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 산문집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재밌는 것은 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제목, 인생이라는 게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참 의미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묘미이다. 그런 게 인생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자, 힘과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부제도 보시면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제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플랜 A는 나의 계획, 플랜 B는 신의 계획. 내가 잘 세운 플랜 A라는 나의 계획보다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의 계획, 플랜 B가 오히려 나에게 더 멋진 인생을 선물해 준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는 이 책의 여러 가지 산문 꼭지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 꼭지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당신도 누군가를 꽃 피어나게 할 수 있다. 바보가 되려면 큰 바보가 되라.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제목들만 보더라도 뭔가 심상치 않죠.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그런 제목이라면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으로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게 그냥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우리가 가볍게 살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무겁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심각하고, 그렇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는 말을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쌓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가벼움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하기 어렵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죠. 아까 톨스토이의 소설에서도 나왔지만, 가볍고 우아하게 살려고만 노력한 인생이 나중에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후회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 가벼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류시아 시인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깃털처럼 중심도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가볍게 날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뼛속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비행할 수 있듯이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를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다. 네, 좀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이렇게 경박하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쌓이지 않는 가벼움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무게, 삶의 무게. 산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죠, 그 자체로.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도 그 안에 순간순간 공기를 불어넣듯이 가볍게 내 몸을 만들 수 있어야 나의 존재 전체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경박한 가벼움이 아닌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유롭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운 만큼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 아까 톨스토이 소설에서 왔던 이반 일리치의 삶처럼 안정적이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느라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가벼움은 누리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반 일리치가 누렸던 가벼움은 깃털의 가벼움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 인생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는 그 깃털들이 모두 날아가고 없어진 것이죠. 제가 한 꼭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꼭지들이 이런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심오한 의미들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혹은 어떠한 하나의 사례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와닿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류시아 시인님의 산문집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문집에서도 요즘 세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아까 최은영 작가님 소설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말들이 있네요. 충고에서부터 사랑과 상실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와줄게, 내 말을 들어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같지만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말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대화를 할 때 모든 말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말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단지 내 말을 들어주는 방청객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거꾸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주인공이 오로지 상대방이 되게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충고할 수 있는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말이죠. 그런 말들을 던짐으로써 은연중에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통은 주로 단절과 고립에서 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연결이다. 누구나 삶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그때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나름의 몸짓을 한다. 우리에게는 그 몸짓을 읽는 연민과 공감의 눈이 필요하다.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연결되고 싶어요.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요즘은 고립과 소외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원해서 소외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서 소외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란 동물은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고립은 그 자체로 굉장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미성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요즘 세태를 꼬집어서 유시아 시인님도 이런 글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연결됨을 통해서 살아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근데 이 말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인데요. 아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반 일리치가 누려왔던 그런 모든 풍족한 삶, 그런 우아한 생활들이 이반 일리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진정한 이반 일리치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떠나가고 사라져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진정한 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진정한 나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성숙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즘에 철학 공부를 한다고 굉장히 좀 심취해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보면 논리와 개념 이런 데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시인님의 이 산문집을 읽으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그렇지 결국엔 내가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진정한 삶 속에 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신경 쓰면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내 인생에 그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천천히 묵묵히 내 길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또 장황하게 소개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지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